어머, 그랬나? 미안하다. 바빠서 깜빡했나 봐. 친정아버지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 만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을 때 들은 말입니다. 사흘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으셨다고 말씀드렸더니 돌아온 대답이었어요. 깜빡했다고요. 며느리 친정아버지 장례식을 깜빡했다고 하셨습니다. 핸드폰을 귀에서 떼어내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방금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었죠. 7년 동안 명절 때마다 밤을 새워 제사상을 차렸고 시부모님 생신 때마다 선물을 챙겼고 시댁 식구들 챙기느라 친정은 뒷전이었는데 그런데 저희 아버지 장례식은 바빠서 깜빡하셨다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잠시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지금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공간에 오늘 행운이 머물다 가길 바라겠습니다. 아빠는 평생 건강하셨어요. 환갑이 넘으셨지만 한 번도 큰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없으셨죠. 그런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은 건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 큰 수술은 면했지만 의식이 오락가락하셨죠. 매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오래 있지는 못했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아빠 손을 잡아드렸어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마음 한편에는 막연한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빠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눈을 뜨시는 시간도 길어지고 제 목소리에 반응하시는 것 같았죠. 그래서 그날 밤 집에서 푹 쉬었습니다. 아이들 재우고 설거지하고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 아침에 또 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따님, 빨리 오세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재킷을 건네주며 조심히 다녀와. 전화해.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차 안에서 계속 아빠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론 받으실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저 통화 연결음이라도 듣고 싶었어요. 아빠가 아직 거기 계시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죠.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반, 세상에는 저 혼자만 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고 저는 그 불빛 하나하나를 세며 병원까지의 거리를 가늠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어요. 아빠가 제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실 거라고, 제 손을 잡고 싶어 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달렸죠.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뛰어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리게 느껴져서 계단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5분 전에.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분. 단 5분 차이로 아빠의 마지막을 보지 못한 거예요. 간호사가 저를 부축해서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아빠는 마치 잠든 것처럼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아빠의 손은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손을 잡고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더 이상 제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으셨죠. 따뜻했던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유가족분께 연락드렸을 때 이미 위독하셨고 5분을 더 버티지 못하셨습니다. 담담하게 설명하시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제 귀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5분이라는 단어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조금만 더 빨리 나왔더라면, 신호등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주차 자리를 찾느라 헤매지 않았더라면, 엘리베이터 대신 처음부터 계단으로 올라왔더라면, 수많은 만약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되돌려 생각해봐도 이미 늦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빠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워지는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 손을 놓으면 정말로 아빠를 보내야 한다는 게 실감날 것 같았죠. 미안해요, 아빠.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마지막까지 따님을 기다리셨어요. 계속 문을 보시면서 혹시 모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오히려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아빠는 끝까지 절 걱정하신 거예요. 딸이 올 때까지 버티려고 애쓰셨을 거고 끝내 버티지 못한 자신을 미안해 하셨을 거예요. 괜찮다는 말은 아빠 자신을 향한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미처 도착하지 못한 저를 향한 말이었을까요? 새벽 4시 중환자실 창밖으로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제 세상은 그 순간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아빠 형제분들께 연락을 드려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큰아빠께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큰아빠, 저예요. 아빠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았다. 지금 바로 갈게. 울지 마. 내가 금방 갈게. 큰아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동생을 잃은 슬픔이 전화기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작은아빠께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작은아빠는 전화를 받자마자 흐느끼셨어요. 형이 그렇게 장례식장으로 모실 거예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지금 출발한다. 아빠의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 손을 놓으면 정말로 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손은 점점 더 차가워졌고 저는 그 차가움을 느끼며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아빠가 떠나셨습니다. 제가 단 5분을 채우지 못해서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요. 하지만 곧 큰아빠와 작은아빠가 오실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아빠 형제분들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 생각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빠를 혼자 보내드리는 건 아니구나. 가족들이 함께 있어줄 수 있구나. 새벽 5시 병원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으로 아빠를 모셨습니다. 병원에서 장례식장까지 연구차를 따라가는 동안 창밖 풍경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앞차의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봤죠.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큰아빠와 작은아빠가 이미 와 계셨습니다. 두 분 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은영아, 많이 놀랐지. 큰아빠가 제 어깨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품에 안기니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큰아빠, 울어라, 울어. 형을 이렇게 보내다니. 우리도 믿기지가 않는다. 작은아빠도 옆에서 눈물을 닦으셨어요. 세 분 형제가 항상 우애가 좋으셨거든요. 명절 때마다 모여서 이야기 나누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도와주시고. 은영아,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장례 절차 우리가 다 도와줄게. 큰아빠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든든했어요.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었죠. 장례식장 직원이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빈소는 어떻게 꾸밀 건지, 부고는 누구에게 보낼 건지,
큰아빠와 작은아빠가 옆에서 함께 상의해 주셨어요. 영정 사진은 가지고 계실까요? 직원의 질문에 아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뒤져봤지만 많지 않았어요. 3년 전 환갑 때 찍은 사진 쓰면 되겠다. 큰아빠가 사진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이 사진이 좋겠다. 편안하게 웃고 있네. 빈소가 차려지는 동안 작은아빠는 부고 연락을 돌리셨어요. 아빠의 옛 친구분들, 동네 지인분들께 일일이 전화를 걸어주셨죠. 형제들 연락은 내가 할게. 은영이는 좀 쉬어. 고마워요, 작은아빠. 큰아빠 댁 식구들도 오셨습니다. 큰어머니와 사촌 오빠들이 함께 왔어요. 빈소가 조금씩 사람들로 채워졌죠. 은영아, 밥은 먹었어? 큰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아직이요. 안 되지. 기운 없으면 어떡해. 내가 죽 사올게. 큰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장례식장 식당으로 가셨어요. 잠시 후 따뜻한 죽을 가져다 주셨죠. 천천히 먹어. 억지로라도 좀 먹어야 돼. 네, 고마워요. 입맛이 없었지만 몇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따뜻한 죽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어요. 빈소에 앉아 있는데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째? 괜찮아? 응. 큰아빠, 작은아빠 오셔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셔. 다행이다. 나도 애들만 아니면 바로 갈 텐데. 괜찮아. 당신은 집에서 애들 잘 봐줘. 사실 남편이 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어린데 누가 보겠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은 빛골 장례식장이고 발인은 모레입니다. 읽음 표시가 금방 떴어요.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바쁘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죠. 곧 전화 오시겠지, 아니면 오시겠지 싶었어요. 첫 조문객이 들어왔습니다. 아빠의 옛 친구분이셨어요. 영정 앞에 절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자네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너무 일찍 가셨어.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삼촌을 많이 좋아하셨어요. 조문객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아빠의 친구분들, 동네 지인분들, 친척분들. 빈소가 조금씩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큰아빠와 작은아빠는 조문객을 맞이하며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함께 절을 받았죠. 은영이가 장녀니까 상주로 서야지. 우리는 옆에서 돕는 거고. 큰아빠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작은아빠 댁 식구들, 먼 친척분들, 아빠와 친하셨던 분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형이 살아계실 때 사람들한테 잘했으니까. 다들 이렇게 와주시는 거야. 작은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아빠는 평생 사람들에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는 거겠죠. 하지만 시댁에서는 아직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문자 보낸 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 답장도 전화도 없었어요. 내일 오시려나. 그렇게 생각하며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큰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은영아, 오늘 밤은 우리가 지킬 테니까 너는 쪽방에 가서 좀 자거라.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안 돼.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니. 우리가 돌아가면서 지킬 거니까 넌 쉬어. 큰아빠의 단호한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촌 오빠들도 남아서 함께 밤을 지켜주겠다고 했어요. 고맙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당연히 해야지. 쪽방으로 가서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생각에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리고 시댁에서 연락이 없다는 게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아직 하루밖에 안 지났으니 내일은 오시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죠. 새벽에 큰아빠가 쪽방 문을 두드렸어요. 은영아, 일어났니? 아침 먹어야지. 네, 일어났어요. 빈소로 나가니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큰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거였어요. 잘 잤어? 오늘도 힘든 하루겠지만 힘내자. 네, 큰어머니. 가족들이 함께 있어주니 정말 든든했습니다. 혼자였으면 어떻게 견뎠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왜 연락이 없을까? 내일은 오실까? 둘째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빈소는 분주했습니다. 친척분들이 계속 오셨고 조문객도 꾸준히 찾아왔어요. 큰아빠와 작은아빠는 쉴 틈 없이 사람들을 맞이하셨죠. 저는 상주석에 앉아 절을 받았습니다. 계속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하니 목이 뻐근했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많이 힘들지? 조금만 참아. 내일이면 발인이니까. 큰어머니가 옆에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물 한 잔을 건네주시며 잠깐 쉬라고 하셨어요. 고마워요, 큰어머니. 물을 마시며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 어제 시어머니께 문자를 보낸 지 거의 하루가 다 됐는데 아직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읽음 표시는 그대로 떠 있었지만 답장은 없었죠. 혹시 못 보신 건 아닐까? 그럴 리 없었어요. 읽음 표시가 떴다는 건 메시지를 확인하셨다는 뜻이니까요. 바쁘신가 보다. 곧 연락 오시겠지. 스스로를 설득하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사촌 동생들도 찾아왔어요. 큰아빠, 작은아빠, 자녀분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빈소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언니 많이 슬프지. 사촌 동생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응. 그래도 다들 와줘서 고마워. 당연하지. 우리가 안 오면 안 되지. 맞았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와주는 거였죠.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게 가족이니까. 점심시간이 되자 큰어머니와 작은어머니가 식사 준비를 도와주셨습니다. 조문객들과 친척들께 음식을 대접하느라 분주하셨어요. 은영아, 너도 좀 먹어야지. 안 그러면 쓰러진다. 네, 먹을게요. 큰어머니가 가져다 준 밥을 받아들었습니다. 입맛은 없었지만 억지로라도 먹어야 했어요. 식사를 하는 중에도 계속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시부모님이 오시나 싶어서요. 하지만 오후 내내 시댁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오후 3시쯤 참다 못해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그래. 많이 힘들지? 아부고 문자 확인하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확인했어. 근데 아버지가 요즘 허리가 안 좋으셔서 먼 데를 못 가시거든. 그리고 나도 다음 주에 병원 예약이 있어서 말문이 막혔어요. 장례식장이 집에서 5시간 거리인 건 맞지만 며느리 친정아버지 장례식인데 미리 연락이라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아, 네. 그러시군요. 시누이한테는 얘기했니? 아직이요. 그래, 시누이한테 연락해봐. 그리고 힘내라. 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큰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시댁에서 오신다고? 아니요, 못 오신대요. 왜? 시아버님 허리가 안 좋으시고 시어머님도 병원 예약이 있으시대요. 큰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도 전화라도 먼저 줬으면 좋았을 텐데. 말씀은 안 하셨지만
표정에서 섭섭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신우이한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 주소 보낼게요. 1시간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 정말 많이 슬프겠다. 근데 나 이번 주에 출장이 잡혀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부의금은 보낼게. 부의금. 그게 다였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안 오시는구나. 시댁 식구 중 아무도. 저녁이 되자 작은 아빠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은영아, 시댁에서 안 온다며? 네. 각자 사정이 있으시대요. 사정이야 누구나 있지. 하지만 이럴 때는 그래도 와야 하는 거 아닌가. 작은 아빠도 섭섭해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괜찮아요, 작은 아빠. 큰 아빠, 작은 아빠 계시잖아요. 그래도 시댁 식구들이 와줘야 너 마음도 편하지. 며느리 친정아버지 장례식인데. 말씀하시다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밤이 되자 친척분들이 하나둘 돌아가셨습니다. 내일 발인 때 다시 오겠다고 하시면서요. 결국 밤에는 큰아빠 댁 식구들과 작은아빠만 남으셨어요. 은영아, 오늘도 쪽방 가서 자거라. 우리가 지킬게. 감사합니다, 큰아빠. 쪽방으로 가면서도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나 시누이한테서 연락이 왔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시누이한테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부의금 10만 원 보냈어. 계좌 확인해봐. 짧은 문자였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힘내라는 말도 없었죠. 그냥 부의금 보냈으니 확인하라는 내용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년 동안 명절 때마다 찾아뵙고 제사 때마다 음식 준비하고 시부모님 생신 때마다 선물 챙기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없구나. 물론 억지로 오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각자 사정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이라도 먼저 해주는 게 힘든 건가? 못 오시는 건 이해해도 안부라도 물어봐 주시면 안 될까?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픔보다는 서운함이 더 컸어요. 큰아빠, 작은아빠 댁 식구들은 이렇게 다 와주셨는데, 먼 친척분들도 찾아와 주셨는데, 시댁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가족이 뭘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라는 관계가 시댁이라는 가족이 이렇게 가벼운 것일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내일이면 발인이에요. 내일이면 아빠를 보내드려야 해요. 큰아빠, 작은아빠와 친척분들이 함께 해주시니 든든하지만 한편으로는 시댁의 부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긴 밤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셋째 날 아침 발인 날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빈소로 나가니 큰아빠와 작은아빠가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잘 잤니?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힘내자. 네, 큰아빠. 아침부터 친척분들이 하나둘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발인을 함께하기 위해서였죠. 빈소는 다시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조문객도 계속 찾아왔습니다. 어제 못 온 분들이 아침 일찍 오셔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오전 10시쯤 예상치 못한 사람이 빈소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수진아. 고등학교 때 친구 수진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연락을 못했던 친구였죠. SNS로 안부만 주고받다가 제가 올린 보고 글을 보고 왔다고 했어요. 들어와도 돼? 수진이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울고 온 게 티가 났어요. 어떻게 왔어? 여긴 멀잖아. SNS 보자마자 바로 나왔어.
차로 6시간 걸렸네. 6시간. 수진이는 저희 고향에서 더 먼 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먼 거리를 달려온 거였어요. 영정 앞에 절하는 수진이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몇 년 만에 연락한 친구가 이렇게 달려와 준 거예요. 아저씨,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수진이도 울먹였어요. 고등학교 때 우리 집에 몇 번 놀러 왔었거든요. 그때 아빠가 수진이한테도 맛있는 거 많이 챙겨주셨죠. 아저씨가 우리 졸업할 때 축하한다고 용돈 주신 거 기억나? 나 그때 진짜 감동받았어. 저도 기억났습니다. 아빠는 제 친구들한테도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큰아빠가 수진이를 보시더니 반갑게 인사하셨습니다. 아, 조카 친구구나. 멀리서 왔네. 고맙다. 아니에요. 당연히 와야죠. 수진이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친척분들 사이에서 친구가 함께 있어주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너 혼자 있었어? 아니, 큰아빠, 작은아빠 댁 식구들이 다 와주셨어. 친척분들도 많이 오셨고. 다행이다. 그래도 시댁 식구들은 말문이 막혔어요. 안 왔어. 뭐? 왜? 각자 사정이 있대.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정이 있어도 이럴 땐 와야지. 며느리 친정아버지 장례식인데. 옆에서 듣고 계시던 큰어머니가 작게 한숨을 쉬셨어요. 아무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이는 발인 때까지 제 옆에 있어줬습니다. 친척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조문객이 오면 함께 맞이했어요. 내 친구야.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촌 동생에게 수진이를 소개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멀리서 오셨겠네요? 감사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수진이의 대답에 사촌 동생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당연한 거라고 말하는 친구와 오지 않은 시댁 식구들. 그 대비가 너무 선명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큰어머니가 수진이한테도 식사를 권하셨습니다. 얘야, 멀리서 왔는데 밥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이는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어요. 남편한테 얘기하고 왔어. 오늘은 친구 곁에 있어야 한다고. 고마워, 정말. 뭘? 우리 사이에. 수진이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몇 년 만에 연락한 친구가 7년 동안 며느리로 있던 시댁보다 먼저 달려와 준 거예요. 오후 2시 발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친척분들이 모두 모였고 마지막 절차를 준비했어요. 큰아빠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은영아, 이제 아빠 보내드려야 한다. 마지막 인사해.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빠, 잘 가세요. 엄마 만나시면 제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사랑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큰아빠, 작은아빠도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친척분들도 다들 울고 계셨죠. 연구차에 관을 모시고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긴 행렬이 이어졌어요. 큰아빠 댁 식구들, 작은아빠 댁 식구들, 친척분들, 그리고 수진이까지. 아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빠를 혼자 보내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친구가 함께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끝까지 아무도 오지 않았거든요. 화장장에서 마지막 의식을 치렀습니다. 관 뚜껑이 열리고 아빠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아빠,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이미 차가워진 손이었지만 꼭 잡고 있었어요. 큰아빠와 작은아빠도 아빠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편히 쉬거라. 우리가 은영이 잘 챙길게. 큰아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님, 먼저 가시지 마세요.
우리 아직 할 얘기 많은데. 작은 아빠는 흐느끼셨습니다. 관 뚜껑이 닫혔고 아빠는 그렇게 떠나셨어요. 화장이 끝나고 납골당에 아빠를 모셨습니다. 엄마 곁에 함께 모셨죠. 이제 엄마랑 함께 계실 수 있겠네요. 큰아빠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재수 씨가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이제 둘이 편히 쉬겠지.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친척분들과 인사를 나누며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고맙습니다. 큰아빠, 작은아빠 안 계셨으면 어떻겠을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당연히 해야지. 조카,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네, 큰아빠. 수진이도 돌아가야 했습니다. 나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집에서 애들이 기다리거든. 그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진이를 안았어요. 친구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힘내. 그리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응. 시댁일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너무 마음 쓰지 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수진이 얼굴에서도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 끝났어? 응. 지금 집으로 가는 중이야. 고생 많았어. 애들이 엄마 기다려. 응, 알았어. 사흘 동안의 긴 시간이 끝났어요. 큰아빠, 작은아빠 댁 식구들이 모두 함께 해주셨고, 친척분들도 많이 와주셨고, 친구 수진이도 달려와 줬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끝까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거의 없었고, 부의금, 송금 문자만 덩그러니 있었죠. 마음 한편에 서운함이 남았습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응. 아이들을 안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이 있잖아. 남편이 있잖아. 하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고 아이들을 재운 후 남편과 둘이 앉았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를 꺼내야 할 것 같았어요. 여보. 응, 왜? 시댁에서 아무도 안 왔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시누이. 아무도 안 왔어. 전화도 거의 없었고 남편은 놀란 것 같았어요. 그게 정말 나는 당연히 갈 줄 알았는데 나도 당연히 오실 줄 알았어. 근데 안 오셨어. 미안해. 내가 미리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야. 남편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내가 직접 어머님께 장례식장 주소 다 보냈어. 읽으셨고. 그랬구나. 진짜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큰아빠, 작은아빠 댁 식구들은 다 오셨어. 먼 친척분들도 오셨고 몇 년 만에 연락한 친구도 6시간 걸려서 왔어. 근데 시댁에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부모님께 다시 얘기할게. 이제 와서 뭐해. 이미 다 지나갔는데. 맞았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 7년 동안 시댁 일 열심히 했잖아. 명절 때마다 음식 준비하고 제사 때마다 밤새 일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알아. 내가 정말 고생 많이 했어. 근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없더라. 친정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전화 한 통이라도 자주 해주시면 안 됐을까? 어떻게 사흘 동안 안부 전화 한 통 없을 수가 있어. 부모님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셨을 거야.
사정? 어떤 사정이 있으면 며느리 친정아버지 장례식에 안 오는 거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화가 났어요. 허리 아프시면 전화라도 주셨으면 안 돼? 병원 예약 있으시면 하루만이라도 오시면 안 돼? 아니면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제대로 해주시면 안 돼? 알았어. 내가 부모님께 얘기할게. 남편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큰아빠가 그러시더라. 시댁에서 안 온다며? 사정이야 누구나 있지만 이럴 때는 그래도 와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친척분들도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셨어. 왜 시댁에서 아무도 안 오냐고.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도 당신 입장을 생각 못했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남편이 받으라고 눈짓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통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네. 지금 집에 왔어요. 네. 통화 내용이 들렸어요. 며느리 바꿔봐. 지금 좀 피곤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바꿔봐. 남편이 저를 보며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어머님. 너도 이해하지? 우리도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부의금은 보냈잖아. 이해해야 할까요? 정말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사흘 동안 한 번도 전화 안 하셨잖아요. 어머, 그랬나? 미안하다. 바빠서 깜빡했나 봐. 깜빡했다고요. 며느리 친정아버지 장례식을 깜빡했다고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 이제 푹 쉬어. 고생 많았어.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뭐래? 바빠서 깜빡하셨대. 그게 무슨... 남편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집안일하고 평소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풀리지 않는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죠.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올해 추석에 집에서 쉴까? 아니야, 괜찮아. 정말 무리하지 마. 괜찮아.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며느리니까. 해야 하는 일이니까. 추석 당일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와. 오느라 힘들었지? 아니에요. 아이고, 애들 많이 컸네. 우리 손주들 이리 와봐.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주방에 들어가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누이도 와 있었어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잘 지냈어? 네. 아, 그때 부의금 받았지? 많이 힘들었지? 네. 나도 가고 싶었는데 출장이 있어서 미안했어. 미안했다는 말을 이제 와서 하시네요. 그것도 이렇게 가볍게. 괜찮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란 뭘까요? 시댁이란 뭘까요? 7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작 제가 힘들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제사를 지내고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응. 아직도 서운해?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어요. 서운하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아니, 괜찮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서운했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이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아빠 생각을 할 때마다 그때 혼자였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빈소에서 시댁 가족을 기다리던 순간들. 하지만 큰아빠, 작은아빠 댁 식구들이 모두 함께 해주셨어요.
친척분들도 많이 와주셨고 친구 수진이도 6시간을 달려왔죠. 가족이 함께 했어요. 그런데 왜 시댁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았을까요? 며느리는 가족이 아닌 걸까요? 7년 동안 가족처럼 지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가족이 아니었던 걸까요? 답을 모르겠습니다. 그저 마음을 어떻게든 정리하려고 애쓸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언젠가는 이 서운함도 잊혀질까요? 하지만 아빠 생각을 할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시댁에서 아무도 오지 않았던 것, 전화 한 통 제대로 없었던 것, 부의금 문자만 덩그러니 있었던 것, 그리고 친정 가족들이 모두 함께 해주셨던 것, 친구가 달려와 준 것, 그 대비가 너무 선명해서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이렇게 글로 꺼내봅니다. 누군가 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서운해해도 되는 걸까요? 아빠, 보고 싶어요. 큰아빠, 작은아빠가 아빠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삼형제가 얼마나 우애가 좋으셨는지. 가족이 함께 해줬어요, 아빠. 친정 가족들이 모두 함께 했어요. 아빠를 혼자 보내드리지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걸까요? 여전히 답을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가 잠시나마 당신의 마음을 머물다 갔다면 앞으로도 조용히 곁에 머물며 위로가 되어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마음 한 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항상 응원합니다.